오늘 밤만 지나면 나도 장가간다. 나도 사람답게 산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여름밤은 깊도록 비를 뱉어내고 있었다. 후텁지근한 공기와 흙비린내가 뒤섞인 허름한 주막 구석에서 돌쇠는 쉬내를 넘긴 제 인생처럼 이가 빠진 사발의 막걸리를 따르고 있었다. 등불은 기름이 다했는지 연신 까무룩 꺼질 듯 위태로웠고 그 희미한 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엔 가난과 고단함이 깊은 골을 파놓았다. 반백년을 꼬박 지게를 짊어졌으나 남은 것이라곤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손과 텅 빈 초가삼간뿐이었다. 사람들은 대가 끊긴 그를 두고 마른 나무라 손가락질했고 그 서러움은 눅눅한 비와 함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한 사발을 채 비우기도 전 웬 떠돌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의 등을 퍽 소리나게 쳤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몰골은 영락없는 주정뱅이였으나 형형한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도사 행색이었다. 돌쇠가 놀라 돌아보자 도사는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과 함께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였다. 오늘 밤 자시 선앙당 삼거리에서 피리보쌈을 하시게. 그것만이 자네가 살 길이야. 그것은 실없는 소리요. 망령된 주정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하고 단호한지 돌쇠는 순간 숨을 멈췄다. 주변에서 왁자지껄 떠들던 술꾼들이 그 광경을 놓칠 리 없었다. 한 사내가 낄낄거리며 나섰다. 이보게들, 저 마른 나무에 꽃을 피울 방도를 알려주나 보네. 그려 보쌈이라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처지에 누굴 먹여 살리겠다고. 그 말을 시작으로 사방에서 조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멍석말이 당하고 싶어 환장했지. 쉰 줄에 들어 첫날 밤 치르다 골병 들겠네. 귓전을 때리는 비웃음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텅 빈 배보다 시린 것은 사람들의 멸시였다. 돌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발에 남은 막걸리를 단숨에 털어넣자 뜨거운 기운이 속에서부터 차올랐다. 절망이 술기운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대로 주저앉아 썩어 문드러지나 천벌을 받을지언정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나. 어차피 잃을 것 하나 없는 목숨이었다. 이판사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저 도사의 마지막 눈빛, 그 기묘한 확신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모가 외치는 소리를 뒤로 하고 돌쇠는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흙탕물을 튀기며 제 헛간으로 달려간 그는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고 거친 자루 하나를 낚아채듯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마을 어기 선앙당으로 향하는 캄캄한 길을 내달렸다. 선앙당에 이르렀을 때 빗줄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붓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고목에 매달린 오색 천만이 희미하게 나부끼며 음산한 소리를 냈다. 돌쇠는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골랐다. 쿵쿵쿵 제 심장 소리가 세찬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듯했다. 과연 사람이 오기는 할까?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주정뱅이의 허튼 수작은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비를 피하려 선앙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달빛 한 점 없는 밤이라 형체는 분간할 수 없었으나 걸음걸이가 매우 조심스럽고 그 그림자가 유난히 작았다. 돌쇠는 침을 삼켰다. 지금이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그림자가 처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몸을 날렸다.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준비한 자루를 그림자 위로 냅다 씌워버렸다. 자루 속에서 작고 가녀린 몸이 버둥거렸다. 그러나 쉰평생 아름드리 나무를 베고 쪼개온 돌쇠의 악력은 쇠심줄과도 같았다. 잠시의 저항은 곧 잦아들었고 그는 자루를 단단히 묶어 제 어깨에 둘러입다. 등에 닿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며 필시 하늘이 노할 일이었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다. 두려움과 희망, 죄의식과 간절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젖은 흙길을 미친 듯이 내달려 자신의 초라한 초가삼간으로 향할 뿐이었다. 흙비린내와 귀퀴한 집 냄새가 뒤섞인 돌쇠의 움집은 말 그대로 쥐구멍이나 다름없었다. 간신히 비만 가리는 지붕 아래 물기를 머금은 흙바닥은 질척였고 벽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토벽에서는 금방이라도 벌레가 쏟아져 나올 듯했다. 그 초라한 공간을 밝히는 것이라곤 벽감에 놓인 작은 등잔 하나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깜빡이는 불빛이 돌쇠의 파리한 얼굴 위로 어지러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빗물에 젖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루에 매듭을 풀었다. 제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다. 이 안에 든 것이 과연 쉰평생 말라 비틀어진 제 인생의 단비를 내려줄 복덩이란 말인가. 마지막 매듭이 풀리고 자루 아가리가 벌어지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과부가 아니었다. 흠뻑 젖은 회색 승복, 그리고 등잔빛을 받아 유난히 허옇게 빛나는 삭발한 머리. 가냘픈 몸을 일으킨 것은 틀림없는 젊은 여인이었으나 그녀는 속세의 사람이 아니었다. 부처님을 모시는 비군이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순간 돌쇠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다. 사람을 보쌈한 죄도 크거늘 하물며 불제자를 욕보였단 말인가. 이는 벼락을 맞아 당장 죽어도 시원찮을 대역죄였다. 으헉, 그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엉덩방아를 테른 충격보다 더 큰 공포가 온몸을 쇠사슬처럼 대람했다. 그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며 흙바닥에 이마를 쳐박고 벌벌 떨기 시작했다. 살려달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덜덜 떠는 몸짓으로 용서를 빌 뿐이었다. 하지만 자루 속에서 나온 비구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다. 돌쇠가 마루에 엎드려 제 죄를 되뇌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여인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겁에 질린 기색 하나 없이 젖은 옷자락을 가만히 여며 제 머리를 가렸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흐트러짐 없이 차분하고 단정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녀는 물끄러미 이마를 조아린 사내의 등짝을 내려다보았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돌쇠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는다면 죄를 빌고 매를 맞을 각오라도 하련만. 이 기이한 침묵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서늘하게 등골을 파고들었다. 한참이나 그를 지켜보던 비구니가 마침내 고요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밤 공기처럼 낮고 차분했다. 부처님의 뜻인지 악연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파괴한 몸,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허나 제가 이곳에 숨어 산다면 역적의 딸이라는 멍에는 피할 수 있겠지요. 저를 숨겨주십시오. 그리하면 제 목숨을 걸고 대감을 조선 제1의 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돌쇠는 제 귀를 의심했다. 환속의 인연이라니, 부기로 갚겠다니. 벌벌 떨던 고개를 겨우 들어 여인을 올려다보았다. 여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담담함만이 어려 있을 뿐이었다. 묘심이라 불린 비구니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래는 이름 있는 양반가의 여식이었으나 영모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겨우 목숨만 건져 산사에 의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속세에 대한 미련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으나 한번 불문의 귀한 몸으로 제 발로 절을 나서는 것은 파괴승의 오명을 쓰는 길이요. 가문을 2번 욕보이는 일이라 차마 결심하지 못하고 번뇌하던 차였다고 했다.
그녀의 고백은 한편의 소설처럼 기구했으나 그 말투는 지극히 담담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거짓이라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집 안에는 다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돌쇠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쩔 줄 몰랐고 묘심은 그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이윽고 묘심은 돌쇠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제안을 건넸다. 대감께서 저를 이 누추한 곳에 숨겨주시고 속세의 여인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절 냄새를 지울 값비싼 가채 하나만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만 해주신다면 제 보잘것없는 지혜를 다하여 대감을 이고을 제1의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절망의 밑에 빠진 돌쇠에게 던져진 동아줄과도 같았으나 그 줄이 썩은 새끼줄인지 용의 비늘로 엮은 것인지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눈앞의 여인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그 제안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굶어 죽거나 믿져야 본전으로 이 기묘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벼랑 끝에 몰린 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돌쇠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써 천벌을 두려워하던 사내와 환속을 꿈꾸던 비구니의 기이한 동거가 시작될 첫 번째 약조가 맺어졌다. 기이한 약조가 맺어진 다음 날부터 묘심의 삶은 달라졌다. 그녀는 값비싼 가채를 손에 넣기 전까지 스스로 벙어리가 되기로 작정한 듯했다. 낡고 해진 천으로 비구니의 흔적이 역력한 머리를 동여매고 입에는 자물쇠라도 채운 듯 굳게 다물었다. 돌쇠의 움집은 여전히 남루했으나 그녀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자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돌았다. 묘심은 말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흩어진 땔감을 가지런히 쌓았고 구멍난 부엌 아궁이를 진흙으로 메웠으며 돌쇠의 해진 옷을 정성껏 기웠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물 흐르듯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살피는 눈빛만은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마을 안악들의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돌쇠의 움집을 흘끔거리며 혀를 차기 바빴다. 글쎄, 돌쇠 영감이 어디서 말도 못하는 벙어리 하나를 주워와서는 필시 살림 거덜내려는 게지. 제 한몸 건사도 못하는 주제에 그들의 수군거림은 칼날이 되어 돌쇠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불안했다. 묘심의 존재가 마을의 조롱거리가 되고 혹여 관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으로 움집에 돌아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묘심의 깊고 침착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그 모든 걱정은 기이하게도 눈 녹듯 사라졌다. 저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돌쇠는 그리 믿으며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말없이 그녀를 제 그늘 아래 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던 묘심이 돌연 돌쇠를 향해 손짓했다. 그녀는 구석에 세워둔 지게를 가리키고는 산 쪽을 향해 덕짓을 했다. 따라오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묘심은 돌쇠를 이끌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돌쇠는 을의 객감을 구하러 가는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장정들이 나무를 베는 얕은 산기슬이 아닌 짐승이나 다닐 법한 험한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다. 한참을 올랐을까. 그들이 당도한 곳은 햇빛조차 희미한 늙은 뽕나무 고목 군락이었다. 수백 년은 좋기 묵었을 고목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돌쇠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썩은 등걸은 백감으로도 쓸모가 없었다. 불을 붙여봐야 연기만 자욱할 뿐 온기를 내지 못하는 잡목 중의 잡목이었다. 그가 의아한 눈으로 묘심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썩은 고목 하나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껍질이 벗겨지고 검게 썩어 들어간 부분에 붙은 누런 진흙 덩어리 같은 것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그것은 죽은 뽕나무가 뱉어낸 황금,
바로 상황버섯이었다. 궁중에서만 쓴다는 불로장생의 영약이 썩은 등걸에 덩어리째 붙어 금빛을 내뿜고 있었다. 묘심은 돌쇠에게 다가가 버섯을 따내라는 듯 손짓을 반복했다. 저까지 것을 따서 어디에 쓴단 말인가. 돌쇠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손짓 앞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반신반의하며 칼을 꺼내 썩은 나무에 붙은 노란 덩어리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버섯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무에 붙어 있었다. 한참을 낑낑댄 끝에 주먹만 한 덩어리 하나를 간신히 떼어내자 묘심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또 다른 고목을 가리켰다. 돌쇠는 그날 해가 저물도록 쓸모없어 보이는 노란 버섯, 즉 상황버섯을 지게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돌쇠의 행색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다. 늙은 돌쇠가 노망이 들었나 봐. 멀쩡한 나무는 놔두고 썩은 등걸만 지고 내려오대. 그들의 비웃음에도 돌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움집으로 돌아와 버섯을 내려놓자 묘심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버섯을 잘게 쪼개고 햇볕에 말리는 법부터 은근한 불에 달여 약재로 가공하는 법까지 오직 몸짓으로 가르쳤다. 그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고 능숙했다. 돌쇠는 넋을 놓고 그녀의 시범을 따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묘심은 잘 말린 버섯의 일부를 따로 챙겨 등잔불 아래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돌쇠는 이따금 그녀가 종이에 붓으로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하지만 까막눈인 그에게 검은 획들은 그저 벌레가 기어가는 자국으로만 보일 뿐 그 뜻을 헤아릴 길은 없었다. 그녀의 비범함에 대한 믿음이 커져갈수록 그 정체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짙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정성껏 가공한 첫 수확물을 보자기에 싸들고 읍내 약재상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돌쇠의 인생을 뒤바꿀 첫걸음이었다. 읍내에서 가장 큰 약재상 문턱은 돌쇠에게는 대갓집 대문만큼이나 높고 멀게 느껴졌다. 약재 말리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샘이 밝아 배는 상인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남루한 행색에 대뜸 미간부터 찌푸리던 상인은 돌쇠가 조심스레 풀어놓은 보자기 속 상황버섯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버섯 한 조각을 집어들어 빛에 비춰보고 손톱으로 긁어도 보더니 이내 헛기침과 함께 표정을 풀었다. 상인은 평생을 약재와 함께 살아왔지만 이토록 빛깔이 곱고 속이 꽉 찬 최상급 상황버섯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상인은 주파나를 튕기는 소리도 요란하게 값을 매겼다. 이윽고 그가 내놓은 엽전 꾸러미는 돌쇠가 평생 만져본 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묵직한 돈 자루가 손에 쥐어지자 돌쇠는 거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돈이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기름진 밭 몇 덕기를 사고도 남아 번듯한 기와집을 지을 수 있으리라. 굶주림과 멸시로 점철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순간 그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찰나의 흔들림 위로 고요하고 깊은 묘심의 눈빛이 떠올랐다. 속세의 여인처럼 보일 수 있도록 값비싼 가채 하나만 마련해 달라던 그녀와의 첫 약조.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서로의 운명을 건 맹세였다. 밭 뺏기는 잠시 배를 불릴지언정 약조를 저버린 자의 마음은 평생 굶주릴 터였다. 돌쇠는 돈 자루를 고쳐 쥐었다. 그 무게가 마치 제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곧장 읍내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비단 가게 옆 가채를 전문으로 파는 점포로 향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돌쇠가 돌아왔을 때 묘심은 말없이 그를 맞았다. 돌쇠는 반문서나 곡식 자루 대신 그녀 앞에 커다란 비단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묘심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이 큰 돈으로 고작 사치스러운 머리 장식 하나를 사온 사내의 어리석음에 대한 놀라움일 수도 혹은
그 우직한 시내에 대한 감탄일 수도 있었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개칠처럼 검고 윤이 나는 머리카락을 겹겹이 따 올려 만든 거대하고 화려한 가채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값어치가 웬만한 집 한 채 값은 좋게 되어 보였다. 묘심은 가채에서 눈을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후회나 아까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약조를 지켰다는 묵직한 안도감과 그녀를 향한 깊은 믿음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묘심은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다. 이 사내야말로 비록 행색은 남루하나 그 신의는 천금보다 무거운 대장부로다. 이제부터 이 사람을 내 진정한 주군으로 섬기리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그동안 머리를 가리고 있던 낡은 천을 천천히 풀어내렸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초가집 안 묘심은 비단 상자에서 가채를 꺼내 제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저 머리 장식 하나를 얹었을 뿐인데 그녀를 둘러싼 모든 분위기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절간에서 도망쳐 나온 비구니도 영모에 휘말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도 아니었다. 단정하게 담은 입술과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가채가 만들어내는 위험 있는 윤곽은 영락없는 대갓집 마님의 기품 그 자체였다. 누더기 옷조차 최고급 비단처럼 보이게 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 변신을 눈앞에서 목격한 돌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경외감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다. 밭대기보다 약조가 먼저지요. 마님께선 이리 고운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나무꾼과 신세진 여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굳건한 약조와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동반자임을 서로의 눈빛 속에서 확인했다. 묘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과도 같았다. 등잔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방안을 밝게 비추었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합쳐졌다. 이날 이후 헐벗은 나무꾼 돌쇠는 사라지고 훗날 돌대감이라 불리게 될 한 사내의 전설이 바로 이 누추한 초가삼간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몇 해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돌쇠가 살던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날아갈 듯한 첨화곡선을 자랑하는 99칸 대저택이 들어섰다. 윤이 반질반질한 기와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잘 닦인 마루는 사람의 얼굴을 비출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돌쇠라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평생 나무를 해다 나르던 산의 주인이 되어 돌대감이라 불리는 고을 제일의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의 외양과 그의 이름은 바뀌었을지언정 그의 속은 여전히 산골짜기의 순박한 나무꾼 그대로였다. 그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으로 정원의 소나무를 다듬는 것을 즐겼고 하인들이 가져다주는 귀한 음식보다 보리밥에 된장 한 종지를 더 달게 여겼다. 이렇듯 재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탓에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는 온전히 묘심의 몫이었다. 사람들은 돌대감의 기적 같은 행운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젊고 아리따운 아내의 수완덕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그녀가 여우의 홀림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필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덕이 있었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 묘심은 그런 뜬소문들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차갑게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다. 고요한 오후 묘심이 거처하는 안채의 서안 앞에는 북과 벼루 그리고 두툼한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양의 내로라 하는 거상들과도 막역하게 거래를 트고 지냈다. 그들이 보내오는 비단과 약재는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창고는 늘 그득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오가는 물목의 값이 아니었다. 검은 먹물로 한자 한자 새겨지는 것은 그 상인들이 원활한 거래를 위해 관아의 아전들에게 얼마의 뇌물을 바쳤는지, 어느 창고에 얼마만큼의 뒷돈이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역이었다. 그 분놀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마치 장수가 전장의 지도를 그리듯 세밀하고 냉정했다. 가끔 사랑채에서 돌아온 돌쇠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그리 꼼꼼히 적느냐 물을 때면 그녀는 그저 살림의 출납을 기록하는 것이라며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순박한 돌쇠는 아내가 셈이 밝아 다행이라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검은 글자들이 훗날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비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묘심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부가 산처럼 높아질수록 그 그늘 또한 깊어지기 마련이며 시기와 탐욕이라는 독사는 반드시 그 그늘 속에서 깰리를 튼다는 것을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한양을 다녀온 행상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탐욕스럽기로 자자한 위인이라는 흉흉한 소문이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과연 소문대로였다. 그는 부임 인사를 치르기가 무섭게 관내의 부호들을 훑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 것은 하루아침에 산주인이 된 돌대감의 막대한 재산이었다.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은 이글거렸다. 저 재산의 반이반만 떼어내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으리라. 그는 곧 돌대감의 뒷조사에 들어갔고 그가 본래 천하디천한 나무꾼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쾌재를 불렀다. 근본 없는 자의 부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 작은 파문에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법이었다. 사또는 돌대감의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음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관아의 아전들을 닥달하여 돌대감이 세금을 포탈했다는 증자를 찾게 했으나 묘심이 관리하는 장부는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완벽했다. 그러자 더욱 악랄한 꾀를 내었다. 돌대감이 소유한 산이 험하고 깊으니 필시 산적의 소굴이 있을 터. 그는 돌쇠를 그 산적의 우두머리와 내통하여 재물을 불렸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엮을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증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단 잡아다 족치면 없던 죄도 생겨나는 것이 관아의 생리였으니까. 묘심의 귀는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한양 상인들을 통해 사또의 음흉한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한 그녀는 돌쇠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했다. 대감, 재물이 쌓이면 시기하는 눈도 늘어나는 법이니 뱀처럼 지혜롭게 몸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녀는 관아에 인사를 올리고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작은 성이라도 표해야 한다고 간언했다. 그러나 순박하기만 한 돌쇠는 그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되려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남의 것을 탐한 것도 없는데 무엇이 두려워 고개를 숙여야 하냐는 것이었다. 그의 올고듬은 평시에는 미덕이었으나 거대한 탐욕 앞에서는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다. 묘심은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설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안채의 등잔불 아래서 그동안 꼼꼼히 기록해온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상인들의 이름과 그들이 뇌물을 바친 아전들의 명단, 날짜와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거대한 거미줄이었고 사또와 그 수하들의 목을 벨 수 있는 덫이었다.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며칠 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이 집의 대문을 부수려 할 것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돌대감의 저택 사랑채에는 인근의 유지들과 상인들이 모여들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묘심이 고운 단장을 하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올리러 나타났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그 어떤 잔칫날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가채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겹겹이 층을 이룬 가채는 그 무게만으로도 여인의 목을 꺾을 듯 위태로워 보였으나 묘심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 위엄 있고 서늘한 자태에 시끌벅적하던 사랑채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고 감히 그녀에게 함부로 말을 거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그녀의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해가 지고 사위가 짙은 어둠에 잠기자 아니나 다를까 대문 밖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쿵, 쿵, 쿵. 그들은 금방이라도 문을 부술듯이 거칠게 대문을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고요하던 돌태감댁의 밤은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한밤중의 정적을 깨고 횃불을 든 수십 명의 포졸들이 맹수처럼 담을 넘어 들이닥쳤다. 그들의 군사발은 잘 가꿔진 정원의 꽃들을 무참히 짓밟았고 어둠을 가르는 횃불의 그림자는 대저택의 기둥과 처마 위에서 귀매처럼 어지러이 춤을 추었다. 사또의 명이오. 쇠붙이처럼 차가운 외침과 함께 안채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돌쇠는 다짜고짜 달려드는 포졸들에게 팔이 꺾인 채 오라에 묶였다. 반백년을 나무를 하며 다져진 몸이라 장정선옷은 너끈히 당해낼 힘이 있었건만 수십의 관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억울함과 당혹감에 빠져 버둥거리며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가차없는 포박뿐이었다. 그 소란 속에서 돌쇠의 눈은 애타게 아내를 찾았다. 방 한쪽 구석에 촛불을 등지고 선 묘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착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고요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돌쇠의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끌려 관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옥으로 향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와 퀴퀴한 곰팡내만이 가득한 감옥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과도 같았다. 돌쇠는 무릎이 꿇린 채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사또는 그의 앞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산적과 내통하여 숨겨둔 재물이 어디 있냐고 다그쳤다. 돌쇠가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며 고개를 젓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진 고문이 시작되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마디가 어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신이 몇 번이나 아득하게 멀어졌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돌쇠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 아내 묘심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 지혜로운 아내가 이 모든 것이 사또의 계략임을 모르지 않을 터. 필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녀라면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자신을 이 차가운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리라. 그 희망 하나가 끊어질 듯한 숨을 간신히 이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내는 면회조차 오지 않았다. 옥조를 통해 들려오는 바깥 소식은 절망뿐이었다. 묘심은 두문불출,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는 소문만이 그의 귀를 후벼 팠다. 돌쇠의 불행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이야깃거리였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과 주막에 둘러앉은 사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놀렸다. 나무꾼 따위가 분수도 모르고 과한 복을 탐하니 결국 천벌을 받는 것이라며 고소해했다. 그들의 조롱은 특히 젊고 아름다운 아내 묘심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제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에 차서 떠들어댔다. 거보라고. 필시 전연이 재물만 챙겨서 친정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는 걸 거야. 그 말에 다른 이들이 맞장구를 쳤다. 늙은 남편이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계집이 수절하고 앉아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었다. 그 악의 찬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담을 넘어 돌대감댁 하인들의 귀로, 그리고 마침내는 옥에 갇힌 돌쇠의 귀에까지 기어들어왔다. 옥졸이 던져주듯 전한 그 말들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깊숙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육신의 고통은 이로써 버틸 수 있었으나 믿음이 흔들리는 고통은 그의 영혼마저 갉아먹었다.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감, 아내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모두가 묘심이 야반도주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안채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란과 오해를 등진 채 묘심은 며칠간 안채의 문을 걸어 잠갔다. 하인들조차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집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궤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 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가장 화려한 비단 옷과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금은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고 정갈하게 매만졌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멀리 떠날 채비를 하는 여인의 그것과 같아 문틈으로 몰래 훔쳐보던 몸종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옷과 장신구를 모두 꺼낸 뒤 그녀는 붓을 들었다. 지난 몇 년간 거래를 터온 한양과 개성의 대형 상인들에게 보내는 밀서였다. 서신에는 복잡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신이 지시하는 물목을 빠짐없이 챙겨 관하, 앞으로 집결하라는 짤막한 명령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도주 준비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남편을 버리고 재산을 빼돌리는 악독한 아내라는 손가락질과 모욕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묘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수하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결전의 날 새벽, 그녀는 경대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 어떤 잔칫날에 썼던 것보다도 훨씬 크고 무거운 가채를 제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얹었다. 그 무게는 마치 그녀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와도 같았다. 돌쇠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 열리는 날, 관아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며칠간 이어진 모진 고문의 뼈와 가죽만 남은 돌쇠가 형틀 앞으로 끌려 나왔을 때 군중 속에서는 안타까움의 탄식 대신 고소하다는 듯한 낄낄거림이 먼저 터져 나왔다. 그의 의복은 갈갈이 찢겨 해진 누더기가 되었고 흙먼지와 피딱지로 뒤엉킨 몰골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 포졸들의 손길마저 거칠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은 사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으며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이제 형식적인 선고만 내리면 저자의 막대한 재산은 곧 자신의 차지가 될 터였다. 사또가 막 입을 열어 유죄를 선고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아 입구 쪽에서 요란한 소란이 일었다. 멈춰라. 어딜 감히. 여봐라. 저 여인을 막지 않고 무엇하느냐. 포졸들의 다급한 외침이 마당을 가로질렀으나 그들의 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것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림자는 거대한 산과도 같았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소란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눈을 의심할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가채를 쓴 여인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바로 묘심이었다. 그녀의 가채는 너무나도 크고 높아서 마치 검은 구름 한 조각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듯했다. 그 무게를 지탱하는 가녀린 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녀의 허리는 대쪽처럼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값비싼 비단 옷자락이 흙바닥에 끌리며 내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 떠들던 시장 바닥 같던 관아마당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기를 터주었고
묘심은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 대청마루 앞으로 나아갔다. 사또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불쾌감으로 얼굴을 구기며 호통을 쳤다. 웬 무엄한 짓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천한 것들이 함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가. 그 서슬퍼런 외침에도 묘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청 아래 멈춰서서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사또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어 보란 듯이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장부의 첫 줄을 읊기 시작했다. 을해년 10월 초 3일 이방을 통해 운종가 김대감에게 보낸 은자 300냥. 사또, 이 내용이 사원부 대감의 귀에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청마루에 떨어진 수첩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저 미친 여인이 던진 종이 조각이 무엇이냐. 당장 찢어버려라. 아전이 쭈뼛거리며 수첩을 주워들었다. 그러나 무심코 내용을 훑어본 아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또, 이것은 그냥 장부가 아닙니다요. 아전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본 사또가 거칠게 장부를 낚아챘다. 그리고 펼쳐진 내용을 확인한 순간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곳에는 자신이 한양 김대감에게 보낸 뇌물의 액수와 날짜, 심지어 은밀히 주고받은 밀서의 내용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줄을 쥔 저승명부였다.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는 사또를 향해 묘심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그 장부의 사본이 이미 사원부 대사원 영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소. 지금 당장 내 남편을 풀고 사죄하겠소. 아니면 며칠 뒤 금부도사에게 끌려가 능지처참을 당하겠소. 선택하시오. 사원부 그리고 능지처참, 그 단어들은 사또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눈앞에 이 여인은 단순한 시골 안악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한양 거상들의 대리인이자 언제든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저승사자였다. 공포에 질린 사또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니,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풀어주어라. 오해가 있었다. 모든 것은 이 고을을 다스리는 나의 불찰이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어리둥절한 포졸들이 허둥지둥 돌쇠의 오라를 풀었다. 풀려난 돌쇠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자 더욱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던 사또가 대청마루에서 뛰쳐내려와 그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었다. 사또는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잘못된 정보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질렀노라며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심지어는 관아 창고에서 가장 좋은 비단 피를 가져오게 하여 그의 품에 선물로 안겨주기까지 했다. 돌쇠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문 끝에 정신이 나간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돌대감의 아내는 그들이 수군거리던 요물도 재물을 탐하는 악녀도 아니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여인은 사또마저 벌벌 떨게 만드는 가늠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을 넘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숙였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었을 때 묘심이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모든 풍파가 잦아들고 다시 평화를 찾은 돌대감의 저택은 깊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며칠간의 소란이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정원의 나무들은 제자리에서 묵묵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돌쇠는 안채마당에 서서
아내로부터 그날의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있었다. 사또의 탐욕을 꿰뚫어보고 미리 판을 짜놓았던 아내의 깊은 지혜와 담대함 앞에 그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자신이 옥중에서 절망에 빠져 아내를 의심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운 낙인처럼 가슴을 찢어왔다. 감탄을 넘어선 경외심에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돌쇠는 그 자리에 풀썩 엎드렸다. 그리고는 평생 나무를 해다 바친 산신에게도 올리지 않았던 가장 깊은 예로 흙바닥에 이마를 박아 큰 절을 올리려 했다. 제 목숨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신까지 구원해준 아내에게 바치는 속죄와 감사의 절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마가 땅에 닿기도 전 묘심이 황급히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그 힘은 단호했다. 돌쇠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들자 묘심은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을 꾸짖는 기색 대신 그의 순박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스함이 어려 있었다. 아닙니다, 대감. 맹목적인 믿음으로 저와의 약조를 지켜주신 그 우직함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구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공을 남편에게 돌렸다. 만약 돌쇠가 옥중의 모진 고문과 주변의 이간질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면 자신의 모든 계책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라 했다. 그녀의 얕은 지혜는 남편의 깊은 믿음이라는 굳건한 땅이 있었기에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확인한 두 사람의 신뢰는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철보다도 단단해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돌대감 댁의 대청마루 부부는 나란히 앉아 따스한 차를 나누고 있었다. 묘심은 더 이상 사람을 압도할 만큼 분에 넘치는 가채를 쓰지 않았다. 수수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으나 그녀의 말 한마디는 여전히 집안의 가장 큰 무게를 지녔고 그녀의 판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 곁에 돌쇠 역시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지혜를 존중하고 귀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한 가장으로 거듭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전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쌓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공궁한 이들을 돕는 선행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다시 긴 세월이 흘러 돌대감 부부의 이야기는 어느덧 옛 이야기가 되었다. 마을 서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훈장님이 무릎을 모으고 앉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훈장님은 가난한 나무꾼이 어떻게 고을 제일의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현명한 아내의 도움이 있었음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지혜로운 아내가 어떻게 가문을 일으키는지를 가르쳤다.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된 아이들의 눈은 샛별처럼 빛났다. 사람들은 이제 그날 밤 선앙당에서 돌쇠가 보쌈해 온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착한 심성을 시험하고 복을 점지해 주러 인간 세상에 잠시 내려온 가채를 쓴 보살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굳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마음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꾀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돌대감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성했다. 그들의 사당, 가장 귀한 곳에는 묘심이 마지막 날 썼던 거대한 가채가 갑으로 소중히 모셔져 있었다. 후손들은 명절마다 그 앞에 모여 그녀의 지혜와 덕을 기렸고 그 가채는 한 가문의 상징이자 뿌리가 되었다. 세월의 거센 풍상 속에서도 그 안에 깃든 가치는 결코 퇴색되지 않았다. 착한 마음에 깃드는 복과 그 복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아내의 덕이야말로 집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교훈은 그 가채와 함께 영원히 남았다. 저 멀리 돌쇠가 평생 오르내렸을 산 위에서는 오늘도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아득한 옛날 한밤의 선앙당에서 시작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전설을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